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잘 나온 기업도 있고 생각보다 못 나온 기업들, 여러분들 결과치는 다 아실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6천억 원이라는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죠. 생각보다 굉장히 못 나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조 내외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제가 8시 반에 확인을 했을 때 증권사 가이던스가 7,500억까지 낮춰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분 만에 6천억이라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시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주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가에서는 대략 한 4조 정도 적자를 예상을 했고, 오히려 휴대폰 부분이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보는 거죠.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리긴 했습니다만 혹자들은 좀 밀어내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 실적이 나오고 나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분별로는 확정 실적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약 10년 넘게 1조대 미만의 영업이익이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을 얘기하면서 기업 현황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얘기를 했죠. 감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도 드디어 감산에 들어가고 이러면 업황이 바닥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2022년 가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6만 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와 경쟁업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마이크론이 감산 얘기를 꺼냈었었죠. 그러니까 일부 방송하시는 분들이 2019년도에 마이크론이 감산한 이후에 업황이 터냈고 오히려 감산하지 않은 삼성전자가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당시에 감산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시장에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삼성전자의 시기가 왔고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었죠. 하지만 상당 기간 삼성전자는 6만 원과 5만 원대 후반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빠지는 그러한 행태를 안타깝게 반복을 했죠. 첫 번째로서는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려올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면서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환율이 조금 변동세를 나타내니까 외국인들이 팔면서 다시 삼성전자는 5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1,300원에서 1,200원 환율이 움직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업황 사이클 아직까지 바닥이죠. 그때보다 지금 사이클은 더 나빠졌다라고 삼성전자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한국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시각, 여러 가지가 동시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일부 투자자분들에겐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전히 2019년 상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감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바닥이다, 사야 된다라는 신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차영주 입장에서 보는 나름대로의 삼성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에 대한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모험에 들어갔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감산을 하지 않고 뒤늦게 감산을 했다라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약 20개월 넘는 재고가 쌓여 있다라고 업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증권가에서는 20개월 넘는 재고가 쌓여 있을 것으로 보고 이 평가 손실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3월 말쯤에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이번에 실기를 했다, 판단을 잘못 내렸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감산을 했을 때 삼성전자도 감산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이번엔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차영주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2020년 사이클과 지금은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거죠. 감산입고로 호황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라오면 2020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많은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기업들은 서버를 증설하는 데 급급했고요. 저조차도 노트북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는 급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산하지 않고 재고를 쌓아두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 사이클이죠. 직전에 투자됐었던 부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새로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조차도 2년 전에 바꾼 노트북 지금 바꿀 만한 요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현재 지금 재택근무를 해서 출근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서버를 늘릴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활로를 찾느냐라는 겁니다. 자, 1월 달에 여러분들 챗 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활로를 어디서 찾았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TSMC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의 또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을 차지했죠. 1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메모리 때문에 막대한 재고에 따른 평가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갈 게 메모리입니까? 시스템입니까? 2023년에 글로벌 반도체가 나아갈 게 메모리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저는 삼성전자와 TSMC의 제2의 치킨 게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다라고 밝혔죠. 왜 그랬을까요?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볼펜이 반도체 칩 하나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라인을 가동했기 때문에 이 개당 원가가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따라서 원가가 움직였지만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면 이거 하나에 대한 생산 단가는 동일하게 작용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판매 가격이 삼성전자가 밝혔다시피 21%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 단가가 21%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떨어졌겠죠. 감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 개당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 없이 감산만으로 한 개당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 라인을 안 돌린다고 해서 인력을 삼성전자가 자르나요? 주던 월급을 안 주나요?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 하나요? 동일하게 들어가죠. 물론 전기료라든지 매출 원가의 일정 부분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한 개당 원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인을 멈추면 안 되죠. 반도체 라인을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천천히 늦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개당 원가는 올라가죠. 하지만 판매가 늘어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시세라면 더욱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모험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쪽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서 TSMC와 싸우고 있지만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이제 모험을 드라이브를 건 거죠. 앞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버텨보자.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운전자본이 늘어가면서 현금 흐름표는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린 버틸 수 있다라는 모험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이 모험의 결과를 결정하는 건 뭐죠? 경기죠.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이 특히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그 점을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얘기보다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주가를 견인하는 우리가 1월 달 내용은 뭐였죠? 작년 4분기 실적 이후에 삼성전자는 조용했지만 SK하이닉스는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GPU 부분에 있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SK하이닉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GPU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두각이 됐죠. 최근에 EV 교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번 주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MTN에서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호재다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다 만회를 했습니다. 왜 호재라고 봤느냐? 당시에 증권가에서는 악재로 봤습니다. 오버행 이슈라든지 또 교환 사채 발행에 따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뒤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서 악재다라는 것이 힘이 실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이는 폐입니다. SK하이닉스가 교환 사채는 뭐냐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나중에 교환해주겠다라는 거죠. 교환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자사주죠. SK그룹 내에서 자사주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K 텔레콤을 SK 스퀘어에 분사하면서 서로 간의 계열사 간의 순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집이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사주 보유가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사주라는 게 공교롭게도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일단은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는 거죠. 돈이 묶이는 겁니다. 소각해서 주주하는 정책으로 펼치지 않는 이상 돈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약 2조란 돈을 선제적으로 빌려놓은 상황인데 SK하이닉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있었다면 만약 유상증자를 했다. 주주들에게는 악재죠. 진짜 악재입니다. 그렇다면 자사주를 시장에 팔아버리지? 팔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깔끔합니다. 여전히 주주들에게는 악재죠. 3% 넘는 것이 지금 8만 원대 물량으로 쏟아지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1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로 최소한 보고 지금 저평가됐다는 인식하에 자사주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결정해서 이비 발행을 한 겁니다. 저는 SK하이닉스가 좁은 선택지 내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팔았지?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죠. 꽃놀이 패니까. 이번에 이비 발행은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을 했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톰이라는 기관 투자자라고 봅시다. SK하이닉스에 관심이 있었고 SK하이닉스를 약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당연히 10만 원, 20만 원 갈 거를 보고 난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비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1.75%의 연간 이익이 보너스로 생깁니다. 이비로 보유하고 있으면 11만 원대까지 난 팔 생각 없어. 그 대신 그때까지는 매년 1.75%의 이자가 주가랑 상관없이 나한테 찍혀. 그리고 11만 원이 넘어가면 나는 주식으로 교환해서 팔면 돼.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그 투자자들은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00주 팔아버리고 이비로 보유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계산이죠. 이거는 산수죠. 외국인 입장에서 판 거죠. 더군다나 SK하이닉스가 조달을 잘했다라는 것의 반증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비를 사기는 어려우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약 2조란 돈을 1.75%에 빌렸어? 야, 지난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6%의 돈을 빌렸어. 근데 얘는 1.75%에 빌렸어. 시중금리 몇 프로인데? 3%대인데 얘네 잘했네? 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자, 펀드멘탈만 봅시다. 주가를 가지고 펀드멘탈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을 보게 된다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LG전자입니다. 세 번째는 LG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1조 4,974억 원이에요. 자, 6천억 원이라고 얘기한 거와 4,794억 원이라고 얘기한 거 잠정 실적인데 4억 원까지 이거를 뽑아내는데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재밌더라고. 한 1조 4,700억 정도? 이런 정도라면 4,900억, 1조 4,900억 정도 이렇게 발표했는데 왜 74억 원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회계가 깔끔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확정 실적도 이 부근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근데 삼성전자는 왜 6천억이라고 했느냐? 재고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아직 저는 경영진들의 고민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러프하게 6천억 발표를 하지만 이거보다 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정말 여기서 갑자기 한 1, 2천억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현재 위상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2배 차이 난다는 것이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도 있다. 똑같은 1조가 나왔더라도 2조에서 1조 가는 거랑 5천억에서 1조 가는 거랑 다르죠. LG전자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LG전자 주가가 빠질 때 기업들의 리포트를 보면 백색가전 안 돼요, 백색가전 안 돼요, 백색가전 안 돼요였어요. 올해 LG전자 리포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백색가전 안 돼요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제목은 뭐죠? 전장을 기대한다, 전장을 수주장고가 있다, 전장을 기대한다랍니다. 똑같은 LG전자입니다. 작년까지 왼쪽 뺨을 보던 투자자들이 올해부터는 오른쪽 뺨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왼쪽 뺨을 보면서 밉다 얘기하다가 오른쪽 뺨을 보면서 이쁘다로 바뀌었죠. LG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케인즈는 미인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LG전자가 이번에 전장 사업에서 얼만큼 흑자를 냈느냐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이걸 재무제표로 해석을 하면 앞서 제가 삼성전자의 재고 사이클에 대한 고정비 부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입장이 달라집니다. LG전자가 그동안 전장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그러면서 이익이 잘 안 났죠. 근데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익이 난다라고 해서 종업원들 보너스는 좀 줄 수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월급을 올려주나요? 그러면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럼 매출 곡선은 어떻게 되죠? 기하 곡선이 되면서 갑자기 턴해버립니다.
2차전지가 그렇죠. LG엔솔 같은 경우 10년간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LG전자가 전장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익이 났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익 규모가 드라마틱하게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LG전자가 지금 전장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 있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건 없죠. 그런데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럼 똑같은 생산 설비, 똑같은 비용 대비 이익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분 잘 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조선주는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막대하게 들어가는 인건비, 후판 가격 같은 고정비 이것을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지정과 그렇게 막대해도 매출이 일어나도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봅니다. 재고 사이클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지금 불황이라는 터널에 서 있어요. 제가 MTN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이 불황이라는 터널이 어디에서 끝날지 아직은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죠. 100m짜리 터널일 수도 있고요. 10km짜리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글로벌 경기가 결정합니다. 예단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주가만 놓고 보지 마십시오.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펀드멘탈입니다. 펀드멘탈을 놓고 본다면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죠. 입이 악재라는데 넌 무슨 소리냐? 결국 주가가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것에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전장 사업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G그룹 내에서 상속과 관련된 좀 노이즈가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LG가 새롭게 지금 이제 재편을 하려는 새로운 회장의 어떤 드라이브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주식을 볼 때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보는 저만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해보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인수받았다라고 칩시다.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지 금수저를 내가 입에 물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내가 이제 정권을 행사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커온 거 인정. 그럼 영원히 그거는 잘 발전시켜야죠. 나만의 무엇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까요, 안 들까요? 저라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LG에 있어서는 전장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이재용 회장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이오고요. 이재용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5년 전에. 반도체는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바이오다. 새겨들을 필요했죠. 지금 한화그룹 어떻게 변하려고 하죠? 물론 김승현 회장께서 아직까지 회장직에 계시고 김승현 회장께서 방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있어요. 그걸 누가 물려받죠? 장남이 물려받습니다. 아드님이 세 분인데 장남이 물려받으면 방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좀 김승현 회장께서도 지병이 많으시고 그 전면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유지를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정몽구 회장이 그때 당시에 욕을 먹어가면서 10조를 들여서 강남에 땅을 사가지고 빌딩을 짓는다라고 했을까요? 그게 지금은 오히려 득이 됐지만 그때 정주영 회장의 유지였죠. 회사를 하나로 모아라. 정몽구 회장은 그때 당시에 기업을 인수하라라는 주주들의 원성을 뒤로 하고 삼성에 땅을 샀죠. 삼성동에. 결과적으로 잘했죠. 그때 다른 회사 인수했으면 오히려 더 망했고 삼성동에 산 땅은 땅값이 올랐으니까. 그런 흐름도 읽어내셔야죠. 삼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요? LG전자가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여전히 지금 현상에 집중해야 될까요? 전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화두로서 끝내지만 저희 MTN에서 저희 코너에서 이 부분 추적 관찰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를 보고요. 제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논리에 도움으로 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